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제도에 딴죽을 걸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 등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업보조금 축소 등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이상의 우대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각종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WTO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로 개도국 지위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올해 들어선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엔 WTO의 개도국 우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냈는데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누려서는 안 되는 국가의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말자고 제안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자칫하다간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한국 농업에까지 튀어 애꿎은 국내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업 분야의 각종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개도국이 받는 혜택은 농산물 관세 감축 제외, 농업 보조금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입니다. 만약 미국의 주장대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 같은 혜택은 모두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경우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입 관세뿐만 아니라 농업 보조의 대폭적인 감축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다음번 농업협상 전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할 경우에 차기 협상 내용에 따라서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문제가 미국의 의도처럼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 나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개도국 졸업을 염두에 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졸업을 직접 요구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WTO 차원에서 바뀌어지기는 쉽진 않으나 새로운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적용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의 압박에 밀려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한국 농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안이한 대응에서 벗어나 개도국 지위 유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네, 미국이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우대 제도에 딴죽을 걸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창호 기자.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걸로 아는데 WTO 체제 하에서 어떻게 개도국으로 대우를 받아왔던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농업의 취약성을 근거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WTO 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분류할 때 각 국가가 스스로 선택하고 다른 회원국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농식품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개도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보조금을 통해 국내 농가를 보호하는 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유롭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대로 실제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될 경우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개방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선진국이 되면 개도국일 때보다 관세를 20%가량 더 감축해야 할 뿐더러 몇몇 품목을 지정해 관세 감축을 면제받을 기회도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
개도국은 전체 농산물 중 12%를 특별 품목으로 지정해 그 가운데 5%까지는 관세 감축 면제를 받을 수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주요 농산물의 관세 감축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지위에 올라서게 된다면 관세 감축을 면제하는 특별 품목 지정을 활용하지 못하고 관세를 덜 줄이는 민간 품목 지정만 가능하게 됩니다. 민간 품목으로 지정한다 해도 상대 국가에게 저율 관세 할당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미칠 악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 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가 WTO 체제 내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 농가들이 받고 있는 보조금 규모가 반토막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 보조금을 연간 총 1조 4,900억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보조금 지급 한도가 7천억 원대로 떨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현재 보조금은 대부분 쌀 변동 직불금으로 쓰이면서 쌀값 안정 장치로 작용하고 있기에 쌀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개도국 혜택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차기 농업 협상 전까지 농산물 관세율과 국내 보조금 한도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나라 농업 구조가 OECD 평균보다 취약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WTO에서 규정한 농업 보조금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공익형 직불금 등으로의 점진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과 국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서 개도국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고 추후 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강창호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전남 영암의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이 크게 관심을 끌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성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촌 여성 이주 노동자는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야말로 인권 사각지대란 얘기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여성 이주 노동자는 2017년 기준 약 15,000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성폭력에 쉽게 노출돼 있고 이후 적절한 대처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대학교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 여성 이주 노동자 성폭력 피해 관련 경찰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연구소는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층 면접을 시행한 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여성 이주 노동자 10명 중 한두 명이 성폭력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농산물 재배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의 10.9%, 선별 포장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의 17%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재배 분야에서는 신체 접촉 강요가 42.9%로 가장 빈번했고 선별 포장 분야에서는 외설적 농담이 66.7%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이주 노동자의 성폭력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안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이주 노동자 가운데 90.9%는 경찰서 등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한국말을 못해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도움을 받고자 해도 정보 부족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이주 노동자라는 불안한 신분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비자 현장이 복잡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분들은 사건 처리 후 본국으로 강제 출국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경찰서에 대한 신뢰 결여와 통역 인력 부족, 신분 노출 우려 등이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 여성 이주 노동자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을 개선하고 성폭력 피해 대응이 용이하도록 신고 방법 보완, 경찰서 이미지 제고, 맞춤형 치안 정보 제공, 다양한 국가의 통역 인력 증원 및 통역비 현실화, 여성 이주 노동자의 성폭력 피해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올해 첫 사망자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3일 경북 청도에서 열사병으로 82세 여성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텃밭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은 37도의 무더운 날씨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이는 2019년 온열 질환 첫 사망 사례입니다. 예년 첫 사망자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발생한 것보다는 늦었지만 올 들어 첫 사망 사례가 발생한 만큼 한여름 무더위와 온열 질환 대비해 더욱 주의해달라고 보건당국이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 환자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한 질병으로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입니다. 작년에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온열 질환자의 62%가 신고돼 이 시기에 환자 발생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5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347명의 온열 질환자가 신고됐습니다. 올해 신고된 온열 질환자의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공사장 등 실외 작업장이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동장과 공원이 55명, 논밭이 49명이었습니다. 발생 시간대는 12시에서 5시 사이인 낮 시간이 절반 이상이었고 오후 3시에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온열 질환자 중 남자는 262명, 여자는 85명으로 남자가 월등히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선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계층으로는 고령자가 많습니다. 고령자는 땀샘 감소로 인해서 땀 배출량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근육 경련이나 실신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보호자나 그다음에 주변 이웃분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폭염에 대비하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고온 환경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원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자주 하고 외출 시 가벼운 옷을 입거나 양산과 모자를 착용하는 등 시원하게 지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농작업자는 무더위 작업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무더위 시 작업을 자제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풀어 체온을 내린 다음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2019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을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선 시군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이며 금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132억 원입니다. 융자 지원 조건은 연리 1%로 개인의 경우 1,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 단체의 경우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도는 11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경기도 먹거리 안전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차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안전관리사는 고령 영세소농 등 취약농가를 직접 찾아가 올바른 농약 사용 방법 안내와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농업인이 농업인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올바른 농약 사용 방법과 실제 농약 오남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먹거리 안전관리사가 그동안 활동한 내용과 활동 시 느낀 점 등을 서로 공유하는 사례 발표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화재배 생산기술 현장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현장평가회에서는 주화재배가 어려웠던 대서마늘의 주화재배 생산성 향상 기술과
통마늘을 유도해 씨마늘을 생산하는 우량종구 생산체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서마늘 주화재배 생산기술은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현장 실용 공동연구로 추진됐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자체 육성한 갈색 팽이버섯 신품종 여름향 1호를 매월 16톤씩 중국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갈색 팽이버섯 여름향 1호는 백색 팽이버섯 재배 온도보다 높은 8에서 16도씨 고온 재배가 가능하며 재배 기간을 20일 단축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품종입니다. 또한 골드팽이와 금빛팽이, 아삭팽이 등의 이름으로 판매 중이며 아삭한 식감을 가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백색팽이에 비해 기능성 성분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고 먹을 때 이 사이에 끼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8월호에는 어떤 주요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름엔 밤이라는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요. 푹푹 찌는 무더위 때문에 잠 못 드는 여름밤.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원하고 특별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여름밤에 특별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청수 곶자왈, 반딧불이 축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도심의 열대야를 떠나서 싱그러운 자연에서 만끽하는 여름 캠핑. 여름밤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 속으로 먼저 떠나봅니다. 이번 회에서는 시골의 작은 마을로 귀촌해서 이색 카페를 직접 운영 중인 박가연, 황률씨 부부의 사연을 담았는데요. SNS 마케팅 전문가이자 베테랑 바리스타인 부부는 임대료 걱정 없이 귀촌 카페라는 아주 이색적인 카페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면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혹시 펫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가족이라는 뜻의 패밀리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한마디로 가족처럼 반려동물을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번 어린이 동산에서는 아이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다양한 정보들을 유쾌하게 담아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영국의 유명 그림책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 전시회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앤서니 브라운은 킹콩과 고릴라, 침팬지 같은 유인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을 많이 그려왔는데요. 자세한 전시 정보는 어린이 동산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농업용 드론은 그동안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문제를 해결해줄 든든한 일꾼으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실제로 방제뿐만 아니라 작황을 예측하고 농작물을 모니터링하는 등 다양한 작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 기사에선 농업용 드론을 구입하는 방법과 관리 요령까지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 집중 조명 코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 코너에서는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작물 멜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출하하는 이기장 멜론이 추석 선물용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고소득 작물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멜론의 무한한 가능성을 디지털 농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축산 전문지 월간 축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집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트 카우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지정하는 우량암소를 말하는데요. 이른바 돈이 되는 소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 카우의 특장점은 무엇이고 현재 국내에서 지정된 엘리트 카우의 현황은 어떤지 또 우수한 엘리트 카우를 키워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월간 축산 특집호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확인해 보시죠. 요즘 젊은 층에게 웹툰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20대 도시소녀의 농촌 적응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웹툰 도시소녀 귀농기인데요. 실제로 서울 토박이인 이지은 작가가 2016년 부모님과 함께 귀농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현실적으로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지은 작가가 도시소녀 귀농기를 통해서 세상에 꼭 알리고 싶었던 이야기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월간 축산 8월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